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 올리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대중관세 부과 방침을 현지 시각으로 14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전기차 외에 배터리, 태양광 장비 등 중국의 핵심 전략 사업을 대상으로 한 예정이라는데요. 중국이 이에 대해서 즉각 보복 조치를 예고하는 등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로 치닫고 있는 양상입니다. 잠시 후에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변수들이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줄지 주간 증시의 전망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건설업계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이 나왔다고요. 네. 금융 당국을 포함한 이제 관계기관 합동으로 나온 거고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제 구조 조정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그동안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데 문제로 지적됐던 것이 구조조정에 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 대책에는 PF 사업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대폭 강화를 해서 네. 엄정하게 판별을 하겠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잘 유도하겠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사업성 평가 기준이요. 기존에는 3단계였는데 이제 4단계로 세분화됩니다. 네. 그래서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은 이제 양호, 보통, 악화, 우려 이런 식으로 3단계인데 이를 더 세분화해서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 이렇게 아하. 4단계로 세분화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업성이 낮은 유의 단계 또 부실 우려 단계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 조정을 추진한다라는 방침이고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유의 등급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 PF 대출의 재구조화 그다음에 자율 매각을 추진을 하고 사실상 사업성이 낮아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각이라든지 아니면 경매나 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회사들은 이제 다음 달부터요. 이 새 기준에 따라서 PF 사업장을 재평가를 해야 되고요. 금융감독원도 7월부터 평가가 잘 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평가 대상도 대폭 확대됐는데 이게 더 저는 사실 더 중요해 보입니다. 기존 부동산 PF 대출 이외에요.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이나 또 채무 보증 약정까지 평가 대상에 넣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그 타 부처의 관리 감독을 받아왔던 새마을금고가 네.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PF 사업성 평가 규모가 작년 말 기준으로 230조 원까지 불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구조화나 정리가 필요한 사업장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신규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자금 여유가 있는 은행권과 보험업권이 먼저 나서서요. 1조 원 규모의 공동대출 즉 신디케이트론을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향후 상황을 봐서 이거는 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요. 또 자산관리공사죠. 캠코가 1조 1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이런 부실화된 PF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데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 PF 사업장에 대한 이제 구조 조정을 강화하게 되면 네. 이제 대출을 해준 그 금융사들은 어떻게 부담이 좀 더 커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커지죠.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이제 구조조정 대상으로
그 사업장 규모로 삼은 것이 전체의 한 5에서 10% 정도가 될 것으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전체 사업장 규모가 230조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10%면 23조 원 정도가 이제 구조조정 대상의 PF 사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제 PF 대출을 재구조화한다. 그다음에 경매나 공매를 진행을 하게 되니까요. 네. 금융사들은 이런 대출에 대해서는 추가 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매나 공매 과정에서 역시 수조 원대의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아무래도 경매나 공매를 하게 되면 네네. 기존의 대출보다 더 깎인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추가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 대책을 통해서 금융사들이 쌓아야 되는 충당금 기준도 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 3단계 평가 체계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인 악화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출액의 30%가량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되는데 이번에 4단계 평가 체계로 바뀌면서 가장 하위 등급인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75%까지 충당금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충당금 부담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떨궈내기 위해서라도 경매나 공매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라는 그렇겠군요. 거죠. 네. PF 가운데서도요. 브릿지론이나 토지담보대출 같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PF 비중이 그 많은 그런 곳들이 이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 같은 곳인데 이런 이금융권의 추가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켠에서는 오늘 추가 대책 나온 거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2년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이후에 PF 리스크가 사실상 본격화됐는데 당시에는 좀 그 구조조정보다는 대출 만기를 연장시키는 방식으로 좀 정책이 나오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요. 그래서 좀 일찌감치 구조조정에 착수를 했다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지금 아까 신디케이트론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은행이나 보험업권이 먼저 나서서 조성하는 대출인데 네. 사실상 이게 금융당국의 강요에 의해서 금융사들이 리스크 부담을 지게 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만에 다시 늘어나면서 이게 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요? 네, 뭐 사실상 좀 예고된 부분이기도 한데 한국은행에서 이제 4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가 나왔고요. 이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103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전월 말 대비 5조 1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한 달 만에 다시 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이고요. 지난 3월 중 가계대출은 1조 7천억 원이 줄어서 당시에는 1년 만에 감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지난달에 왜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었냐라고 보니까 가장 비중이 큰 게 주택담보대출인데 주택담보대출이 역시 많이 늘면서 전체 대출 증가세를 견인을 했고요. 네. 주담대 잔액을 보니까 865조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월 말보다 4조 5천억 원가량이 늘었고요. 그래서 1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고 대출 잔액도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네. 그럼 주담대 중에서는 뭐가 늘었냐? 전세자금 대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등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매매 거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책 대출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겠죠. 네. 이게 이제 주택 도시기금에서 나가는 정책 대출인데 지난달부터는 이게 은행 재원에서 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디딤돌 대출이나 이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이게 은행 재원으로 잡히기 시작하면서 전체 가계 대출을 늘리는데 그런 통계로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 기타 대출도 6개월 만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대출 얘기만 하네요. PF 그러네요. 대출, 가계대출. 대출 연속입니다. 기업 대출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면서요. 네. 은행 그 기업 대출이 11조 9천억 원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 대출이 많이 늘었는데 이거는 그 배당금 지급 관련된 자금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네. 또 분기 말이었다 보니까 운전자금 등의 수요도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대출도 4월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고요. 네. 은행의 기업 대출 확대 전략, 또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도 5조 4천억 원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지속됐습니다. 반면에 회사채는 2조 5천억 원 순상환되면서 발행 규모가 줄어들었고요.
대출은 늘었지만 은행 수신은 지난달 크게 감소했는데 지난달에 32조 8천억 원 수신이 감소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부가세 납부, 배당금 지급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일본 라인 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그 지분 매각 압박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오늘 네이버 노조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죠. 네, 네이버 노동조합이 일본 라인 야후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동 성명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 네이버와 라인 계열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입장문을 배포했는데 라인 계열의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 노하우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다. 이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노조 측은 네이버의 서비스에서 출발한 라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열정, 노력, 이런 기술과 경험이 쌓여왔는데 이게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가능성, 이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고용 불안에 놓일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요. 지분 매각 가능성을 열어둔 사측의 태도에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네네.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네이버가 공식 입장문을 내놨죠.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노조는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서 동료들의 노력, 축적된 기술 모두 토사구팽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강한 네. 유감을 표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기술을 탈취당하고 한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강경한 입장 내놓으면서 사태가 글쎄요 앞으로 그 협상 과정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사측이 지난 10일에 지분 매각을 포함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조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니까 하나의 변수가 더 등장한 셈이죠. 그러니까요. 지난 10일엔 또 노조 주최로 온라인 간담회, 직원들의 온라인 간담회가 열렸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많은 불만들이 표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 지분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게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일본 외에 예.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라인 운영에 대한 부분, 지분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협상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네. 또 하나 양국의 지금 정치권에서 이걸 지금 정치 쟁점화하는 기류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당인 국민의힘은 좀 양국의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 없도록 당이 지원하고 대화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건 뭐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가하고 있어서 정치 쟁점화되는 것도 이번 사태의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르면 14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4배 올리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핵심 광물과 태양광 전지 또 배터리 같은 미국 정부의 그 핵심 전략 부문에 대해서 추가 관세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미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라는 지시가 지난달에 나온 이후 연이어서 이 관세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미중 양국 간 무역 갈등의 상황 자세히 짚어보고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현지 시각으로 오는 14일에 지금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대중 관세 부과 방침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지금까지 보도된 거로 보면은 어떤 내용인 건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뭐 처음은 아니고요. 네. 벌써 뭐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네. 해양 물류
또 하웨이 반도체,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전기차에 대한 보복 관세, 네. 뭐 기본적으로 3배에서 4배를 올리는 게 그 바이든 정부의 지금 정책인데요. 근데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네. 이제 전기차 100% 때리면 저 큰일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네. 중국이 미국에 그럼 전기차를 몇 대 수출하냐 그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번 조치는 그 선거용 표심잡기다. 네. 그래서 중국이 한 890만 대 정도 그 전기차를 만드는데요. 미국으로 수출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서 중국에 파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파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 지금 선거철이기 때문에 바이든의 그 자동차 산업 노동자를 위한 표심잡기 뭐 그런 정도로 봐야지 실익은 없다. 네. 한마디로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건 이제 그 관전평이신 거고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전문가시니까 그 바이든 행정부라든가 또 같이 또 지금 선거를 같이 뛰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금 60% 일괄 관세하겠다 이런 게 다 그냥 이제 정치 큰 일정을 앞두고 나온 그냥 표심잡기 공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게요. 거죠. 지금 네. 그 최근은 4월달에 네. 뭐 작년 6월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4월 들어가지고 이제 좀 거의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붙었었어요. 네. 거기 이제 더 올리려고 하면은 바이든의 표가 아니라 네. 이제 트럼프의 표를 뺏어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트럼프의 주 이제 콘크리트 지층이 농업 지역, 네. 자동차 지역, 방산, 석유 요 지역이죠. 근데 바이든은 네. 원래 이제 실리콘밸리하고 월스트리트가 민주당의 그 지지 세력이죠. 네. 그래서 표를 더 받으려고 하면 트럼프 쪽을 노려야 되는데 그게 네. 바로 중국 때리기를 하면 그 네 지역의 노동자들의 표심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왜 이제 별 의미가 없냐 그러면 이미 트럼프가 3년 동안 일기 네. 집권 때 무역 전쟁을 했지만 중국의 무역 수지가 대미 무역 수지가 줄어든 적이 없어요. 네. 계속 올라갔고 사상 최고치고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중국이 한 8,200억 달러 무역 수지 적자가 나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 미국에서 온 흑자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결국은 월마트 이펙트인데 네.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47%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거죠. 그래서 보복 관세를 때리더라도 3억 2천만 명의 거대한 인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뭐 물건을 전 세계 최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있으면은 대박인데 네. 없으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만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럼 기저귀, 장난감, 의류 이런 데 100% 때리면 직방일 건데 왜 전기차를 때리냐. 그래서 중국이 제일 많이 기저귀하고 수출하는 뭘 하면 직방이라고요? 기저귀, 장난감, 의류 네. 같은 저가 제품들이 네. 이게 이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제 굉장히 네. 큰 포션을 차지하죠. 근데 네. 전기차는 뭐 거의 파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제 액션이지 이게 정말로 그 중국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만약에 정말 큰일 났다고 그러면 중국이 펄펄 뛰면서 나서 가지고 뭔 난리를 쳐야 되는데 조용해요. 네. 그래서 그 자체가 별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무역 보복 관세 이렇게 부과했던 게 이제까지 상관관계가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관관계보다는 네. 전 세계에서 제조업을 중국이 세계 1등이고 네. 기술은 미국 1등이기 때문에 뭐 철강이나 뭐 이런 것도 전 세계 51%를 생산하는 나라에 싸움을 걸어서 네.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볼 때는 중국 같은 경우는 더 뼈아프고 이제 속으로 답답한 것은 기술 봉쇄가 더 깝깝하지 제조업의 봉쇄는 이미 최근 7년 동안 겪어봤기 때문에 네. 뭐 큰 영향이 이제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국의 제조업에 대항할 수 있는 네. 미국의 제조업이 있으면 이건 대박인데 없으면 네. 지금 미국이 소비자 물가 때문에 계속 고통받고 있는데 보복 관세를 때려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기술 봉쇄는 어떻게 하면은 지금 중국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제일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반도체죠. 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AI가 다 이제 해결할 문제인데 빅데이터는 중국이 세계 최대지만 빅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하면 반도체가 필요한데 네. 첨단 반도체 AI 관련되는 기술 이거를 미국이 중국한테 기술도 장비도 그리고 제품도 공급할 수 없게끔 막아버린 거죠. 지금 어떻게 막고 있죠,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14나노 이하 쪽 그런 첨단 쪽은 제품 장비 기술 다 공급하지 마라. 네. 이제 이게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AI 같은 경우도 지금 챗GPT를 포함한 지금 이제 서방의 AI 기술은 범용 기술이 그러니까 오픈된 기술이든지 비오픈된 기술이든지 이거 중국으로 공급하지 마라. 네. 그리고 이제 AI를 하려고 하면 이제 서버가 필요한데 네네. 고성능 서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같은 경우들은 이건 중국으로 공급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럼 중국은 자체 반도체의 어떤 기술 능력이 어디까지 와 있다고 지금 그래서 이제 보시는 건데요? 미국이 우리는 반도체를 중국이 이제 완전 끝났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미국이 라이선스를 내줬죠. 14나노 이하 이제 그 바운더리 네. 그다음에 이제 20나노 이하 이제 메모리 128단 이하의 나노 네. 그 낸드 요거 공급하지 말라는 것은 중국의 실력이 딱 거기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 치면은 기술 격차로 보면 한 2년에서 5년 정도 그 네. 정도 격차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국이 지금 뭐 별 반응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냥 그 외신 보도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주저없이 미국에 보복하겠다. 그리고 뭐 중국판 슈퍼 301조 가동을 한다. 그게 통과가 됐다면서요? 지난달 4월 26일에. 그래서 그리고 뭐 발효되는 이제 실시되는 거는 올 뭐 연말쯤이라고 이제 일단 보도가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최고의 선생님은 누구냐 그러면 네. 이게 지금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단칼에 중국을 잡아뜨릴 수 있는 패를 한꺼번에 써야 되는데 네. 이걸 이제 여기저기 단칼에 쓰려드는 급소를 찌르지를 못하고 자꾸 여러 군데를 찌른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감히 중국은 미국식의 그런 법률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 생각도 못했었고 만든 적도 없는데 미국이 그런 법을 만들어서 중국을 공략하니까 중국이 그걸 고도로 베껴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301조로 공략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01조 비슷한 걸 만들어서 네. 이거 이제 공격을 하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그게 네. 당할 가능성이 커요. 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이 뭐 제조업으로 이 미국 같은 경우가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수출하는 거 반도체 빼놓고는 뭐 별 큰 아이템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미국의 동맹 국가들한테 그걸 적용 우리 같은 경우도 그게 해당이 될 수 있고 네. 그 리스크가 커져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만약에 이걸 액션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면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콩이에요. 대두. 그렇죠. 네. 그래서 대두를 이제 제재할 가능성이 높은데 대두는 뭐 중남미 국가에서 얼마든지 대출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대두를 때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스윙 스테이트 7개 지역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서로 네. 이제 박빙인 네. 거기에 상당 4개인가가 이게 농업 지역이에요. 잠깐만. 그럼 박빙 지역이 어디야? 펜실베니아, 뭐 미시간, 위스콘신, 미시간, 네. 그다음에 농업 지역은 그렇죠. 그 지역들 7개 중에 한 3, 4개가 농업 지역인데 네. 거기 콩을 제재하면 농민들의 표가 이제 수심이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중국은 정말로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콩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반대로 네. 미국산 콩은 고율 관세를 때리고 네. 중남미 거는 확 낮춰버리는 이제 네. 그런 짓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상대 국가 제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4월 27일에 딱 통과시키고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그게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면 미국 행정부는 또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뭐 어차피 이건 서로 말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그것들을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패로 갖고 있는 것이지 패를 꺼내는 순간에 이제 그 패는 효과가 없어지는 거니까. 감추고 있을 때 더 힘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아마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농산물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농민들의 표심이 흔들리는 것 네. 아마 그걸 노릴 가능성이 높고 예. 지금 중국은 예를 들어 콩 같은 경우에 90%를 수입에 의존해요. 그래서 그걸 갑자기 이제 관세를 올린다거나 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일시적이든 뭐든 간에 수급 체계 먹거리에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걸 쉽게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
말대포는 세게 쏠 가능성이 있어요. 말대포. 말대포를 쏘게 되면 이제 그 스윙 스테이트의 농업 국가들의 네. 이제 농민들의 경우는 심정 충격을 받죠.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지난주에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 유럽 순방 일정을 다녀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유럽 순방의 의미는 그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전명서 소장님? 편가르기. 편가르기? 그렇죠. 누구하고 누구 편을 어떻게 그래서 갈라요? 네. 미국이 아무래도 최대 우방이 유럽인데 네. 유럽을 미국에서 떼놓고 싶은 것이 이제 중국의 전략이고. 유럽을 미국에서 떼놓는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뭐 유럽의 최강자가 독일인데 독일하고는 뭐 코로나 바로 끝나고 나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어요. 중국과 그렇죠. 독일이요. 그래서 슐츠 총리가 뭐 시진핑 상기 정권 출범할 때 전 세계 지도자들로서는 뭐 아무도 안 갔는데 가장 먼저 중국을 방문한 게 슐츠죠. 아, 그랬었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크롱도 그 방문을 했었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맹주가 독일이고 그 비해 시비 거는 게 프랑스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사이 독일한테는 열심히 이제 뭐 관심을 샀고. 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마크롱을 만나서 프랑스를 자기 편 만들기. 네. 그래서 프랑스는 뭐 아시다시피 그 포도주하고 비행기를 파는데 2022년, 23년에 중국이 프랑스한테서 에어버스를 400대 이상 사줬어요. 네. 400대요? 그렇죠. 420대 가까이를 네. 샀는데 네. 그래서 보잉은 단 한 대도 안 사고 그래서 프랑스는 대박이 났죠. 그래서 네. 이 프랑스하고 독일이 이제 미국과 같은 편 먹어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무역이라는 보따리를 들고 가서 네. 이제 프랑스에 어떻게 보면 환심을 사는 이제 이런 전략을 쓴 것 같고 그래서 네. 결국은 하여간 이게 의리가 먼저냐 돈이 먼저냐 하는데 뭐 국가 간에는 이게 돈 되면 의리가 있고 돈 없으면은 이건 이제 돌아서는 거죠. 그걸 아마 절묘하게 노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럼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프랑스가 중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 건지 이걸 봐야 되는데 아마도 먹은 입이 말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먹은 입이 말을 안 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무역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사줬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보면은 뭐 독일하고 프랑스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게 의리로서는 미국이지만 미국은 자꾸 이제 뭐 돈 내라 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좀 부담스럽죠. 근데 중국은 우리가 물건 사줄게 이러니까 이제 법은 몰고 수법은 가깝다고. 실리를 누가 나한테 실리를 주느냐에 따라 네,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세르비아, 헝가리도 다녀왔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떤 거예요? 작년에 이제 연말에 예측할 때만 해도 중국이 좀 좋지 않을 것 같다 했는데 올 이제 1, 2, 3월 한 1분기에 그 경제 성적은 예상보다 좋았다 이렇게 나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작년 2, 4분기, 3, 4분기가 최악이었고 그러니까요. 네. 지금 4, 4분기, 금년 1, 4분기는 뭐 5.2, 5.3에서 회복되는 추세인데 네. 뭐 그 사이도 한 두 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중국 경제를 이제 정서적으로 좀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중국 끝났다, 뭐 위기다, 망했다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은 이거 리커버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예. 결국은 이제 리커버한다는 것은 뭐 주가가 반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보면은 네. 중국 주가는 아마 경기는 작년 3, 4분기, 네. 주가는 금년 1, 4분기가 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뭐 상장 회사들의 한 70%가 다 중국 본토 회사인데 전 그렇죠. 세계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폭락했던 코로나 기간 중에 네. 홍콩인데 우리도 뭐 홍콩의 이레스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죠. 네. 최근에 이게 5,000대에서 지금 한 6,500 뭐 이까지 휙 올라왔어요. 6,500선 돌파했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도 뭐 좀 고민 많고 걱정 많았던 홍콩 이레스가 조금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형국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결국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는 이 미국 시장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에머징 마켓 또 아시아 시장으로 돈이 흘러나오는 것이 일본으로 먼저 갔고 네. 한국으로 왔고 지금 이제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 홍콩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절반을 이상을 차지하니까 미국 시장이 좋으면 돈을 빼서 미국으로 이제 가는 그 어떻게 보면 매도의 1순위가 됐다가 또
또 경제 자체도 중국 경제가 3년 동안 이제 헤맸기 때문에 네. 이 경기 악화 플러스 자금 수급에서 이제 양방향에서 터진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2024년 들어서는 정반대로 두 군데서 다가 에머징이나 아시아로 돈이 들어오는데 그게 가장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사실은 홍콩이지만 네. 그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고 중국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경기가 이게 이제 위로 계속 뭐 스피드가 빠르지는 않지만 리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와 자금 두 가지 다가 굉장히 괜찮아지겠다.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제 돈이 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 보호무역주의 같은 관세 압박을 지금 하는 그런 그 미국 그 대통령 두 후보의 그 말들이 약간 아무 말 대잔치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결국은 나중에 가선 그거는 안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이 미중 갈등이 심화돼서 중국 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그게 주변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엔 어떻게 될까 이런 모든 걱정은 너무 좀 기운가요? 어떻게 보세요? 좀 두고 봐야 된다. 네. 근데 뭐 어떤 아이템이든 간에 60% 100% 관세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큰 충격을 줘요. 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실제로 한 번에 단번에 올린 적은 거의 못 그렇죠. 봤던 것 미국이 같아서요. 세계 경제 한 24%, 중국 27%면 40% 넘는 이제 경제 규모를 갖는 나라에서 그런 충격을 세계 뭐 두 나라 싸운다는 세계 바로 충격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선거가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네.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되고 지금은 이제 뭐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상태에서 말씀하신 네. 조금 말이 과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 싶고 실제적인 액션 여부는 조금 당선되고 난 뒤에 봐도 늦지 않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무역 갈등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이게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아주 최대 뭐 7%까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그 게오르기에바 국제 통화기금 IMF 총재 얘기가 나온 거는 좀 이제 최악의 상황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까지 우리가 미리 앞서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으로 우리도 대비를 느껴집니다. 해야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시면 미국도 큰일이고 중국은 더 큰일이고 중국에 수출을 하고 미국에 수출을 하는 한국은 더 큰일이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조금 과한 예측이다 그렇게 네. 보십니다. 그러니까 과하든 아니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미중 갈등이 있을 때 좀 많은 걸 좀 미리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면 좋을지 끝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뭐 미국도 중국도 절절히 원하는데 갖고 있지 못하는 걸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뭐 싸우든 말든 우리는 상관이 없죠. 그게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뭘까요? 미국은 네. 이게 반도체죠. 뭐 미국은 기술이 있는데 못 만들고 중국은 공장은 많은데 이게 생산할 기술이 없고 근데 우리는 공장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레버리지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하고 그걸 레버리지 걸어서 다른 품목까지 확대시킬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고 우리도 뭐 무역 적자 난다 뭐 대중 수출 마이너스다 그러는데 반도체 가격 올라가면서 다 한 방에 해결이 되죠. 그래서 네. 한국이 어떤 나라냐 그럼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예전에 신의 나라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반도체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를 잘 이제 육성하고 가꾸고 하게 되면 미중의 치열한 경쟁 속에도 우리가 당당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38분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오늘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 지난주 그 뉴욕 증시 마감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요. 네. 미국 증시 이제 지난주 흐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제 다우 지수가 무려 8일째 올라가지고 네. 지난주 전체적으로 2% 이상 올랐고요. 나스닥은 1% 가까이. 근데 금요일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보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 다우가 0.3% 올랐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03%에 마감을 했는데 일단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 주에 발표되는데 그거 앞두고 시장이 조금 쉬어가자는 그런 좀 심리가 좀 강해지면서 네. 증시가 크게 움직이진 못했고요. 그날 이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발표가 됐는데 좀 생각보다는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대만의 TSMC가
4월 실적이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면서 네. 주가가 한 4.5% 올랐고요. 이 영향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좀 이 큰 반도체 섹터의 좀 반등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다만 이제 방금도 좀 말씀해 주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네. 중국 관세 부과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플하고 테슬라가 중국 비중이 좀 꽤 되는 업체들이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갈등에 또 불똥이 튈까봐, 그래서 애플 주가는 마이너스 0.8%, 테슬라는 마이너스 2%. 그래서 미국 관련 기업 중에서 중국 비중이 좀 꽤 되는 기업들은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런 이제 미중 갈등에 약간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좀 빠졌지만 네. 반도체는 조금 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사실 이제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좋은 건 아닌데, 지금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지표가 좀 안 좋으면 시장이 좀 오히려 좋게 해석을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67.4가 나왔는데 지난 4월 달에 77.2였거든요. 큰 폭으로 하락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크게 빠지다 보니까 지난주에 또 한번 그 지지난주였죠. 그 미국의 고용 지표도 꺾이고, 네. 미국이 이제 실제 좀 이 경기가 좀 둔화되나? 좀 이런 이제 우려감들은 커지는데, 다만 그동안 이제 미국 경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여파로 물가가 좀 올라갔죠. 네.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건 물가 안정화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기대감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랑 같이 발표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같이 발표되는데, 네, 네. 이게 이제 그 앞으로 1년 후에 물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게 높게 나왔죠. 네, 높게 나왔습니다. 4월 달엔 3.2%가 나왔는데 이번 달에 조사를 했더니 1년 후에 3.5%로 올라갈 것 같다. 이 얘기 뭐냐면 미국의 경기는 조금 약간 식고 있는데 물가가 안 꺾이고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이 조합은 별로 안 좋아져. 그래서 금리 인하 또 후퇴되는 거 아닐까? 또 이런 이제 약간의 우려감이 좀 커졌고, 네. 실제로 이제 미국의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생각하기는 아직 너무 이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씩 나오는데 연준 위원들은 아직도 생각이 좀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발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표가 이렇게 물가가 안 꺾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해석됐기보다는 약간 지금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 상태로 이번 주 지난 금요일 날 지표가 발표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금리에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그러게요. 쓰면서 근데 왜냐하면 이제 미국 금리가 인하가 돼야 또 한국은행도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네. 예, 영향을 좀 줄 근데 수밖에 없는 계속 것 말이 같습니다. 바뀌어가지고요. 네. 이제 도저히 예측 자체가 그러게요. 좀 어렵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연말에는 몇 번 인하될 거다 네. 하다가 3월 내에 된다, 6월 된다 하다가 이제 9월로 미뤄져가지고. 밀어주고 이제는 진짜 되냐. 심지어 네. 지난주에 인상 얘기까지도 네, 잠깐 맞습니다. 나왔어서 좀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자 오늘 그 이제 장을 지난주 그렇게 마감을 했고, 오늘 열린 국내 증시 어떻게 끝났습니까?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코스피는 그래도 좀 보합권 정도에서 끝이 나서 큰 변화는 없었는데요. 예.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네. 이제 여기에 좀 중소형주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데 마이너스 1.13%나 아이고. 비교적 좀 큰 폭으로 네.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코스닥을 이끄는 주요 업종이 반도체 업종들하고요. 2차 전지. 근데 반도체 오늘 좀 약하지 않았나요? 네,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네, 최근에 네. 좀 반도체가 약하고 미국은 거기 반도체 좋았다면서요. 근데 한국엔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오늘 코스피에서도 삼성전자가 좀 빠졌거든요. 네. 그 영향으로 중소형 반도체도 약했고, 또 한 가지가 2차 전지가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네. 계속 오늘도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잘 나가던 피부 미용 쪽 관련된 기업들, 뭐 화장품이나 네. 의료기기인데 한 의료기기 회사가 실적이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기업이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네.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급등세를 좀 뒤로 하고 오늘 좀 급락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았고, 오늘 또 JYP 엔터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생각보다 좀 실적이 또 기대에 못 미쳤거든요. 그랬나요? 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아마 13%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주들이 지난번에 하이브 이슈가 그러네. 있었잖아요. 9,200원이나 예. 빠졌네요. 네. 그래서 하이브 충격 받고 좀 흔들렸는데 네. 이번엔 또 실적 충격까지 받아가지고 네. 이게 이제 근데 시총이 코스닥에서 다 큰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좀 빠졌고, 근데 반면에 오늘 좀 시장을 주도한 업종은 조선주였습니다. 네, 네. 근데 아까 이제 그 중국 그 관세부가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국산 배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이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산 배에 대한 규제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조선업체들한테는 사실 경쟁을 하니까 좀 약간 수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주하고 밸류업 관련주인 금융주만 좀 강세를 보였던, 약간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던 한국 증시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주에 그 게임주요. 네네. 는 이제 좀 급등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게임 업종 투자는 유효하다고 보시는지요?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다고 좀 보고 있는 이유가요. 일단 왜냐하면 기대치가 없어요. 너무 그동안 안 좋아가지고 게임 업종이 정말 그동안 기대치가 없다는 표현은 네. 정말 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기대치가 이렇게 낮아진 상태에선 조그만 좋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주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주가들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생각보다 실적들이 좀 괜찮습니다. 원래 적자를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네. 펄어비스도 그렇고 넷마블 같은 기업도 적자를 예상했는데 그래도 흑자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흑자 전환한 거죠. 네,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그동안 이제 게임 사업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구조조정도 하고 네. 마케팅비도 좀 많이 줄여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줄어들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또 펄어비스 같은 회사는 이제 신작 게임 붉은 사막이라는 게 네, 아마 네. 8월달에 시험 계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다 보니까 네.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투자하실 때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부분도 좀 나오겠지만 구조적으로 과거처럼 게임 업종이 성장을 지금 하는 산업은 아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리니지 같은 게임들이 나와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현금을 써가지고 아이템을 교환하고 네, 맞아요. 그걸로 게임을 많이들 하셨는데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또 한편에선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비난도 많이 했죠. 근데 그런 게임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좀 사실 성장을 좀 못했거든요. 네. 너무 이제 그런 게임에 편중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좀 벗어나기 위해서 게임 회사들이 좀 많이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벗어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죠, 당연히.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중국 게임사들이 또 약진도 경쟁 부담이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이제 게임 매출 상위 보면 중국 게임들도 많이 좀 포진을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지금 당장의 어떤 실적 전환 때문에 계속 좋아진다 이거보다도 각 게임사마다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지금은 좀 게임주별로 뭐 이렇게 좋은 쪽을 뭐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은 어쨌든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최악은 좀 지나간다는 측면에선 조금씩은 회복에 좀 무게를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이제 안 좋으니까 기업 가치는 있는데 네. 그동안 나빴으니까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으니까 갖고 있어라. 라는 게 맞는 건지, 그냥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또 게임주만 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 처분을 해서 또 이제 새로운 기회를 할 때 찾아서 그냥 좀 하는 게 좋은지, 이거에 늘 고민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위에 네. 보면은요.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게임주도 분명히 성장할 기업이 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기업 중에서 최악은 지났다면 당장 팔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좋았다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면 지난주 게임주처럼 한번 급등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산업이나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여기서 단기 상승이 아니라 네. 앞으로 1년, 2년 후에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지, 그게 보이면 팔 게 아니라 더 사야 되겠죠, 사실은.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냥 올라갔고 1, 2년 봐도 난 잘 모르겠다. 미래가 좀 불투명해 보이고 오히려 더 자기가 공부해 봤을 때 더 나은 섹터가 있다면 네. 저는 오히려 이런 걸 반등을 이용해서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닌 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산업과 이 기업의 1, 2년 후를 좀 먼저 예측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네. 이 사업 구조를 보시고, 그게 뭐 예를 들면 지금 AI 같은 거는 1년, 2년 후에도 분명히 괜찮겠죠.
거란 뭐 생각이 성장, 들죠. 네. 전기차도 지금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는 언젠가 바꿀 거 아니에요. 네. 미래가 보이죠. 3, 4년 후라도. 네. 근데 내가 들고 있는 기업의 미래가 1, 2년 후가 좀 뭐 잘 안 모르겠다. 보이거나 아니면 이게 경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잘 헷갈리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일부 현금을 하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갖고 가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결국에 장기 전망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장기 전망이 10년이 아니고 1, 2년 후입니다. 그 네. 밸류업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저 PBR주, 저퍼주가 좋았다고 네. 올 1월 말부터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네. 게임주에서도 보면은 이제 PER인가 PBR 이런 게 좀 괜찮은 주들도 있지 않을까요?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보면 이제 게임주 중에 현금도 많고 네. 근데 게임 업종은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제 성장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제 은행하고는 좀 성격이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밸류업보다 우선할 거는 네. 이 게임 회사가 제대로 된 히트 게임을 만들어서 네. 좋은 성적을 내줄지 그게 더 저는 우선이 아닌가. 네, 근데 이렇게 그걸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투자하시기 전에 게임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게임을 모르는데 내가 게임에 그렇죠. 투자하는 거는 네. 그건 좀 약간 우리가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네. 그래서 결국 그 신작 게임 나오는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사랑 소통하시면 네. 어느 정도 정보들은 나오니까 그걸 좀 그래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그 오픈 AI라든가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 많은 AI 업체들이 이제 연례 행사를 열고 네. AI 전략을 발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을 주목하고 보면 도움이 될까요? 아마 오늘 같은데 그 오픈 AI가 이제 챗 GPT에는 검색 서비스는 없거든요. 아, 네. 이거를 이제 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글과 좀 경쟁해 보겠다 이런 이제 포석인 것 같고 네. 구글도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내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개발자를 열어 가지고 다양한 이제 AI 기능들을 선보인다고 하는데 네. 내일 한번 지켜보시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서밋을 여는데 여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각각 사장님들이 이제 가세요. 어. 그리고 LG전자의 조주환 사장님 또 SK텔레콤의 유영상 사장님도 이제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비공개 인사라서 뭘 얘기할지 모르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필요한 게 어쨌든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아마 반도체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초대를 받았다는 거는 네. 한국에 또 이런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으니까 주목을 하시고 다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언제 좀 알려질지는 이게 비공개다 보니까 아. 네, 그래서 한번 신문 기사라든가 뉴스를 좀 체크해 보시고 혹시 이게 알려지게 되면 또 다음에 제가 한번 아이템으로 다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S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지금 많이 뜨거운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식은 쪽 아니에요? 아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쨌든 이 AI 오픈 AI 지분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사실 애플 시총을 이겨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관심들은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AI가 엔비디아도 그렇고 조금 이제 모멘텀들이 좀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들시들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걸 여는 것도 결국 반도체를 좀 제조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 아닌가. 특히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역량도 있으니까 또 하이닉스의 메모리도 좀 필요하고 또 LG전자는 가전기기 같은 거 만드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어떻게 보면 AI 기능을 네. LG전자 가전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AI 가지 기능을 가전에 넣으면 어떤 그죠. 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마트 TV도 있고 네, 네. 그 냉장고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실 AI랑 인간이 대화하기는 어렵거든요. 이 말하는 게 다른데. 근데 챗 GPT나 생성형 AI는 다른 게 인간의 언어로 서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냉장고에 대고 말하는 정보를 좀 거예요? 알려줘. 뭐 시리 같은 뭐 애플의 시리 같은 기능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건 좀 기능이 제한적인데 네. 얘는 이제 너무 똑똑한 거죠. 어. 근데 그런 것들을 가전제품 스마트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LG 가전이 어쨌든 1억 대 이상 판매가 되니까 네, 거기 넣을 수 맞아요. 있다는 거죠. 밥 해놓고 가족들 안 들어오고 막 화날 때 네. 냉장고에 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 뭐 먹으면 좋을까? 그럼 안에 뭐뭐 있어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다 근데 가르쳐 이제 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전할 건 아니니까 네, 이제 그렇죠.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겠죠. 네, 네. 네. 그래요. 이제 여러 가지 좀 살펴봤는데 네. 그 이번 주 어떤 일정을 좀 주목해서 보면 네, 좋을까요? 네, 내일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 할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항상 좀 애매하게 말씀하셔서 이분이. 근데 금리 인상은 또 안 한다고는 하니까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고. 네. 5월 15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5월 15일이요? 쉬는 날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석가탄 쉬는 그러네요. 연인데 네. 이 그날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또 올라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5월 16일 날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그날까지 다 발표를 끝내야 돼요. 네. 실적 발표 마감일이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5월 17일 날은 중국의 4월 달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데이터 나오는데 요즘에 중국이 부양책을 좀 써가지고 지표들이 좀 괜찮게 나오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계속해서 좋은 지표가 나올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이 쉬는데 미국 장이 열릴 때 그럴 네.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아요, 이사님?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그냥 관망합니다. 네.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또 이번에도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날 또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네. 장이 열릴 때 네. 예, 대응을 하는 게 가장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